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한국 문화의 이해 13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론적 강의는 종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공지해 드렸듯이 나머지 두 시간 있죠. 2강. 그러니까 14강과 15강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14강과 15강의 동영상을 간단하게 여기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주에 그러니까 무엇을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한 5분 정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14강에는 여러분들이 한국문화 체험 무엇을 해야 하시고 15강에는 또 한국문화 체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공지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신 후에 간단한 보고서를 한 장, A4 용지 한 장 정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 겁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 것들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가 어떠한 쉽게 얘기하면 보고서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체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류의 어떠한 마지막 시간이죠. 앞서 이제 우리가 한류에 대해서 이제 음악 한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한류 이제 뭐 드라마 아니 그 방송 한류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 한류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음식 한류와 웹툰 한류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외에도 뭐 한류의 어떤 다양한 문화적 컨텐츠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우선 이제 그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음식 한류와 웹툰 한류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뷰티 한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또 아니 패션 한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전체 한류의 어떤 유행에 있어서 조금 비껴나 있기 때문에 비껴나 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수가 보통 한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나마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한류의 부분들 중에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음식 한류와 웹툰 한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음식 한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음식 한류. 음식 한류의 현황 했을 때, 뭐 음식 한류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먹는 음식이죠. 먹는 음식.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겁니다. 한국 음식. 한국 음식이 여러분들도 이제 이곳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접해 보셨을 거죠. 그래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 그 한국 음식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라든지 혹은 그 맛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고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의 어떤 음식 한류의 현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주춤한 국내 외식 기업의 해외 진출과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농수산식품의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될 건데요. 국내 외식 기업의 어떤 해외 진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해외 시장의 어떤 철수 기업들이 현재 이제 입장에서 본다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사드 특히 이제 사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내 외식 기업의 철수에 따른 결과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한국의 어떤 외식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어떤 한한령 사드의 한한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철수하고 있는 형편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 한류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어떻게 철수했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식 기업의 또 다른 판로를 이제 모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외식 기업들이 이제 중국과 미국 중심의 진출에서 벗어나서 베트남이라든가 같은 신흥 시장으로 다양하게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동남아 시장 쪽으로 이제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핫한 곳이 이제 베트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광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한 침체기에 들어섰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베트남으로 굉장히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을 갔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도 어, 나트랑이라는 곳을 얼마 전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이제 가족 여행으로 겨울에 가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 나트랑이라는 곳이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이제 다낭이거든요. 베트남 다낭을 가장 많이 가는데 새로운 그 다낭의 대체 관광지로서 어떤 면으로 보면 아직 한국적인 그것에서 좀 덜 알려진 곳이었는데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뭐 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 지금 현재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베트남에 가봤더니 한국의 어떠한 그 외식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롯데마트 같은 곳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관광 코스 안에 롯데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 음식들을 이를테면 내가 필요한 음식들을 살 수 있게끔 그 관광 코스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롯데마트가 외식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신흥 시장으로서 베트남의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동남아 시장들이 이제 어떤 중국의 그러니까 외식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에 이렇게 많이 기대해 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양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식품 시장의 수출 호조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료와 고기 대용 식품, 그다음에 스낵류의 상장이 두드러져 가지고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수출 전망이 대단히 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품 시장이라는 것은 음식 아까는 이제 외식 기업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외식 기업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완성된 그 한국 음식을 파는 그런 곳이죠. 완성된 한국 음식을 파는 곳인데 여기 식품 시장의 수출 호조세라는 것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식품이 이제 팔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이를테면 김치라든지 아니면 장류들 있죠. 고추장, 된장으로 대변되는 장류의 수출, 그다음에 김, 조미김이죠, 조미김. 조미김 수출이 굉장히 큰 성장을 거두고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 조미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그게 어, 식사를 할 때 식사의 어떠한 부분, 반찬이죠, 반찬. 반찬으로서 이 조미김을 어, 먹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는 조미김을 하나의 스낵으로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낵. 그래서 스낵으로 인지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블랙페이퍼라 그래가지고 그 조미김을 굉장히 부정적 이미지로 이해했었죠. 근데 그 김이 해초류지 않습니까? 해초류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해초류가 건강에 굉장히 몸에 좋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웰빙 식품이죠. 웰빙 식품. 그러니까 그 웰빙 식품으로서
조미김의 어떤 효용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조미김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그 조미김을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짭짤하면서 굉장히 먹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꼭 밥에 먹지 않아도 그 술안주로도 좋고요. 술안주로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스낵류로서 조미김을 외국에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받아들이고 있다.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제 그 식품 시장이 그만큼 이제 커졌다는 겁니다. 외국으로의 식품 시장. 그만큼 한국의 어떠한 그 식자재라는 게 그러니까 김치와 장류, 고추장, 된장, 그다음에 조미김 등으로 대변되는 그 식품이라는 것이 웰빙 식품이고 건강 식품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농림수산식품 역시 꾸준한 수출액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참치, 김, 라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참치도 그러니까 참치 캔이겠죠. 참치 캔. 참치를 수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참치 캔이 실제로 가공식품 아닙니까? 그 가공식품으로서의 참치캔을 그렇게 통조림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먹는다는 게 굉장히 낯선 외국인들이 낯설 수도 있는데 한국이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해가지고 참치캔의 수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편이고요. 김 같은 경우에 이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낵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라면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신라면 블랙이죠. 신라면 블랙. 신라면 블랙이 어떤 미국의 어떠한 그 그러니까 라면 전 세계 라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가장 우수한 라면이 뭐냐라고 해가지고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신라면 블랙이 1등을 해버렸죠. 실제로 저 신라면 블랙은 한국에서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죠. 워낙 그 신라면이라는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강고했고요. 그걸 블랙이라 그래가지고 그 국물 자체는 이제 사골 국물을 낸 걸 이용했다고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라면이 다 라면이지라는 인식이 워낙 그 강하고 또 신라면 그 자체에 대한 선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신라면이라든지 신라면 블랙의 어떠한 그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똑같은 라면 아니야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신라면 블랙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별로 히트를 못 칩니다. 블랙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만 올렸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한국인들은 야 이거는 신라면에다가 그냥 뭐 국물만 그렇게 달리했다 해가지고 가격만 높인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버리다 보니까 크게 각광받지를 못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각광받게 되죠. 또 더불어서 이제 그 기생충이 이제 좀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기생충이 미국에서 아카데미상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계 부분은 이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었죠. 영화의 한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 그런 기생충 내용 중에 짜파구리가 나오거든요. 그 짜파구리는 말 그대로 짜파게티하고 너구리라는 그 라면 두 종류를 섞어놓은 거 반반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짜파게티라는 짜장 소스 타입의 라면과 너구리라는 그 매운 우동 타입의 라면 두 개를요 반반씩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매운 짜장을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보면 매운 짜장의 형태인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게 또, 나름대로 조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라면 스프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먹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라면 스프의 MSG죠, MSG. 예, 그 화학 조미료죠, 화학 조미료인데, 그 맛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떤 음식에 집어넣어도 라면 스프가 가지고 있는 라면 스프의 마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라면 같은 경우에는
끓여 먹어도 맛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면, 그 생라면에다가 스프만 뿌려가지고 술안주로도 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에게까지 이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종교적 이유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이슬람 있죠. 이슬람 쪽에서는 그 이슬람 쪽의 음식을 따로 우리가 이제 그쪽이 이제 그 할랄과 이제 하람이라고 이제 얘기되어지는데요. 그쪽 음식이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리고 이제 그 금해야 될 음식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한국 음식이 이제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꾸며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국 음식에 여러분들이 이제 반찬 종류를 봐도 굉장히 채소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치도 이제 배추고요. 그 다음에 나물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채소를 굉장히 활용한 그런 식단이기 때문에 육류하고 채소류가 같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생선류까지. 그러니까 육해공이 다 이 한국 식단 안에 한 끼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종교적 이유라는 그러니까 할랄과 하람의 어떤 그 음식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슬람 그 음식 시장이라는 그쪽으로도 한국의 어떠한 그 식단이라는 게 채소 위주의 식단이라는 것이 굉장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꾸준한 어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한식이 여전히 외국 관광이 중요한 방문 요인이지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현재 한류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어떠한 한국 방문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1위가 쇼핑이고 2위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이나 미식 탐방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음식을 다양한 관광 상품과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이렇죠. 치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치맥이 드라마 이제 별에서 온 그대 그 김수현하고 전재현하고 나왔던 그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소개가 되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치맥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치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고유한 그 음식의 한 형태는 아니지만 고유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치킨과 맥주 아닙니까? 치킨과 맥주이기 때문에 그 치킨과 맥주의 조합이라는 것을 외국인들 경우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킨을 먹을 때 왜 그러니까 맥주를 먹을 때 왜 치킨을 안주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한국 치킨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죠. 한국 치킨이. 그러니까 외국의 치킨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과거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 그래가지고 KFC이거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해가지고. 그래서 그 KFC가 과거에는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고유 단어로서 인식이 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면으로 본다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KFC가 그러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KFC라는 것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그 업체마저도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는 특정 나라에 가가지고는 KFC라고 쓰지 않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KFC라는 것은 당연히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인식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겉껍질의 바삭함이라든지 안에 그 육즙이 촉촉하게 녹아있는 그런 것들이 외국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죠. 치킨이 단순히 그냥 그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프라이드 치킨 하나였지 않습니까? 프라이드 치킨 하나였는데 한국은 그거를 아주 다양한 하나의 요리로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치킨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 뭐 저도 지금 각 그 치킨 업체들에서 만들어낸 프라이드를 다 맛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인데도.
그렇듯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맛이라는 게 독특하면서 또한 다양하고 또한 한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을 사로잡을 만한 음식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음식과 관광 상품의 연계라는 게 그러니까 그 관광 코스 중에 하나로 이를테면 치맥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관광 상품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일정 부분 보여줬던 게 뒤에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MBC 에브리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인도 친구들이 여행을 할 때 그 저녁에 자기들이 이제 그 여행 가이드와 함께 치맥을 같이 먹으러 가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거기 안에 집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를테면 음식과 미식을 관광 상품과 연계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이제 우리 한국의 고유한 템플스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사찰 체험이죠. 절에 가가지고 하루 동안을 묵으면서 어떤 사찰 음식을 접해보고 그 템플스테이 같은 데 경우에서도 그 사찰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그 관광 상품화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식 경험의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주로 한식을 체험하는 도시가 서울, 그 다음에 제주, 부산 순으로 나타나 어떤 세 곳으로 쏠림 현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다양한 각각의 도시들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향후 어떠한 음식 한류에 있어서 관광 한류와 더불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식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체험을 하는 곳이 서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제주라는 겁니다. 제주도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그 제주도에 이제 그 식구들하고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 관광객만을 위한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식사를 하려고 가족들하고 들어갔더니 식사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만 받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저도 좀 황당했죠. 처음에 황당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그런 뜻이 이제 어떤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주, 서울, 그러니까 서울, 제주, 부산이라는 이 세 군데만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관광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한식에 대한 인식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식의 특징을 매운맛, 그 다음에 에스닉 푸드, 그러니까 이국적 느낌이 나는 제3세계의 고유한 전통 음식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한류 세계화, 그러니까 음식 한류의 어떤 세계화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식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로 만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김치가 있지 않습니까? 김치와 요즘에 이제 또 음식 한류 중에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의 핫 아이템이 이제 떡볶이죠, 떡볶이. 이 떡볶이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둘 다 고춧가루와 고춧가루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제 고추장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맵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은 맵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음식 중에 모두가 다 매운 게 아니죠. 실제로 한국 음식, 물론 이제 저도 매운 음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국 전체의 음식을 놓고 봤을 때 매운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 면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매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자극적 성향 때문에 마치 그것이 한식의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소 위주의 그러한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반찬 종류 안에서도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반찬 종류도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한 인식이 있고, 그 다음 외국인들에게는 이국적 느낌이 나는 제3세계 음식이다. 그러니까 에스닉 푸드다라는 인식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한식 음식 한류가 앞으로 향후에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고 현황이면서 과제인 거죠. 더불어서 이제 한식에 대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식이라는 것이 결국 비빔밥, 불고기와 같은 어떠한 단일 메뉴 위주로 알려진 것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태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을 이야기할 때 태국 음식 하면은 어떤 그 특정 어떤 음식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국 음식이라고 이렇게 테두리를 묶어서 한다든지 일본 음식이 물론 이제 스시로 대표되긴 하지만 일본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지 스시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식의 경우에는 비빔밥, 불고기 이렇게 어떤 단일 메뉴 위주로 많이 알려져 버리다 보니까 한식이 마치 비빔밥이나 불고기와 같은 단일 메뉴다. 이런 것이 장점이면서 한계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건강식이죠. 한국 한식은 굉장히 건강식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식의 어떤 맵고 짜고 달고 뭐 이런 맵단짠이라는 것이 건강 측면에서 과연 정말 건강식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고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반찬이라든지 음식 문화 안에서 한 식단 안에 육해공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다의 음식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소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도 있고, 그러니까 식단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식단으로서 건강식의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건강식이다라는 포괄적 개념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홍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음식 한류의 어떤 지속성을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이와 같은 음식 한류의 현황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식 한류의 핫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문화 콘텐츠 한식의 문화 콘텐츠와 한식이 이제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등장과 그것이 이제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에브리원의 이제 MBC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MBC 에브리원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와 TV에는 서울메이트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외국인이 한국 관광을 하면서 겪는 일상들을 예능적 요소들을 가미해 가지고 프로그램화했고 그것이 성공을 거두게 됐죠. 그래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알려진 외국인들의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을 한국으로 초청을 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한국에서 관광을 하는 과정을 카메라로 담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초청했던 한국인 친구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죠. 그냥 외국인 친구들이 직접 그러니까 한국의 각각 관광 상품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자기들 스스로가 한국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관광을 하는 모습들을 직접 관찰 카메라식으로 관찰하면서 보여주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예능적 웃음들 요소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문화 차이로 인해 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이들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100% 그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동을 하고 그것이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거뒀던 겁니다. TV에는 이제 서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을 친구로 두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 관광객들과 서울에 있는 연예인들과 친구를 맺어줘 가지고 그들이 어떠한 한국의 체험을 하는데 한국 연예인 도움을 주는 형태의 조금 다른 포맷이죠. 그것은 서울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의 등장과 더불어서 그것이 이제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이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주 내용이라는 것이 한국의 문화체험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음식 한류가 상당히 많이 소개됐던 것도 음식 부분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더불어서 이제 한식 리액션 비디오의 유행이 있죠. 그래서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의 반응을 담은 리액션 비디오인 영국 남자 에밀 튜브와 같은 프로가 유튜브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하게 소개되고 시청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가 100만이 넘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에밀 튜브도 한 30만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이제 둘 다 이제 영국 남자나 에밀 튜브에 나오는 두 인물을 모두 이제 영국 남자들이거든요. 말 그대로 영국 남자들인데 그 영국 남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밀 튜브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가 그 한국의 어떤 문화를 갖다 체험하게 해주고 외국인들에게 특히 이제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 한국 음식을 먹게 만들죠. 그러니까 전혀 한국을 접해보지 못한 영국인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먹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서 느끼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그냥 소개를 해버리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 플랫폼이 이제 굉장한 이 많은 호응을 얻게 되죠. 그게 물론 이제 그 주 시청자층이 한국인들 위주죠. 한국인들이 주로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한국 음식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것들을 한국인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인들의 경우는 그 자기들이 비춰지는 모습, 외국인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한국 리액션 비디오가 유튜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찾아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들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한국 음식을 접해본 외국인들의 리액션을 한국인들이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아, 한국 음식을 모두가 좋아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일종의 국뽕이죠, 국뽕. 제가 앞서 이제 뭐 국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한국적인 것에 너무 취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뽕인데 일종의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먹방이라는 단어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사이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제 먹방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고유명사화 돼 버렸다는 겁니다. 아, 먹방 그러면은 음식 먹는 모습을 담은 방송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외국인들도 유튜브 안에다 먹방을 올린다는 겁니다. 먹방이라는 이름으로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고유명사화 돼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이를테면 한국의 불닭볶음면이라는 굉장히 매운 그 라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닭볶음면을 외국인들이 이제 먹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막, 보고, 자기들끼리 서로 즐거워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컨텐츠로, 그러니까 이 먹방이 하나의 포맷으로서
자리하게 되고 그것이 다양하게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에 의해서 시도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다양성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리액션, 한식 리액션 비디오라든지 먹방도 이제 비슷한 거죠. 먹방도 그러니까 한식 리액션 비디오도 일종의 먹방이죠. 먹방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먹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 명사화 돼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음식 한류를 확장시키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 확장에 어떤 기여를 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한국 라면 및 조미김의 선전, 그 다음에 건강과 기능성 식음료의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매운 라면의 인기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한국의 라면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라면 하면은 일본이 중심이었죠. 중국과 일본도 중국에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비껴나가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운 라면의 인기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한국 라면에 대한 인기 역시 동반해서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수출이 지속적 증가세가 있다. 그리고 아까 신라면 블랙이라고 했는데 그 신라면 블랙이라는 것도 신이 매울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운 라면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신라면이라는 것이 매운 라면의 어떤 대명사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꾸준하게 수출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이런 거죠. 다음으로 이제 조미김 수출의 어떤 증가세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미김 수출이 증가하면서 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김이라는 것은 블랙페이퍼라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블랙페이퍼지 않습니까? 검은 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만 그 해석해버리면 해조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야 검은 종이를 왜 먹어라는 식의 그 좋지 않은 그 김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이 많이 특히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김이라는 것이 해조류로서 건강식이라는 것이 여러 그 자료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그 효능이 증명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쪽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스낵류로서 하나의 스낵류로서 받아들여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조미김의 어떤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했을 때 중국하고 일본에도 김이 있거든요. 그런데 품질 면에서 한국 김이 제일 우수하다 이런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이제 뭐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여러 그 증빙 자료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미국의 이를테면 유명 연예인의 딸이 그 김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김 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 이렇게 먹고 있는 장면이 찍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걸 하나의 그러니까 스낵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식의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인식이죠. 그것이 꼭 밥에 먹는 하나의 반찬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뭐 그거는 그들만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조미김이 그런 식으로 음식 한류가 퍼져 나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이인 거죠. 다음으로 이제 에너지 음료의 어떤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에서 한국 에너지 드링크 이제 뭐 바카스죠, 바카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박항서 감독이 굉장히 축구 영웅을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바카스 CF에 출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바카스에 대한 인기가 덩달아서 동반 상승해버렸다라는 거죠. 그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간편식, 그러니까 배달 음식 시장 확대와 한식 메뉴와의 어떤 매칭을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 간편식과 배달 음식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이것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전 세대보다는 배달 음식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경향에 따라서 조리에 드는 비용과 배달 음식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비교해 봤더니 거의 비슷하다는 점 때문에 간편식이라든지 배달 음식을 많이 선호하고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달 문화라는 게 한국말의 독특한 배달 문화 아닙니까? 외국에는 배달 문화라는 게 음식 배달 문화라는 거 특히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인들이 배달 문화라는 걸로 하나의 문화 형태로서 만들어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배달 음식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달 음식을 하는 그 가정 간편식 개발에 있어서 한식을 그러니까 향후에 가정 간편식을 통해 가지고 한식을 접할 기회가 많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정 간편식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각 문화권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 문화권에 친숙한 방향으로 음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비비고죠, 비비고. 그러니까 CJ 제일제당 CJ 그룹이 비비고라는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그 상품이죠. 음식 상품이죠. 그것을 뉴욕에 있는 비비고 매장을 열지 않습니까? 비비고 매장을 열어가지고 그 비비고 음식 그러니까 다양한 간편식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비고라는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상품 아래 상호 아래 여러 가지 다양한 간편식 뭐 만두부터 시작해가지고 간편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뉴욕에다가 그 매장을 연 겁니다. 그 매장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 비비고의 간편식들을 조리해가지고 내놓는 거죠. 그런 형태의 매장을 성공할 수 있을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열어봤더니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더라는 겁니다. 그 시장이. 그런 면에서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CJ가 비비고 매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 간편식이라는 것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미국인들의 입맛에 어떤 식의 변화를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 러시아에서 오리온 초코파이와 그 다음에 팔도 도시락면이 굉장히 큰 국민 음식으로까지 불리거든요. 그러면 팔도 도시락면은 네모난 사각 용기에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한국에서는 팔도 도시락면 별로 안 먹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간편성과 휴대성 뭐 그다음에 이미지 때문에 그 엄청나게 먹는다는 거죠. 국민 라면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러시아식으로 러시아인들이 마요네즈를 또 굉장히 즐겨 먹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네즈를 막 첨가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만약에 그런 마요네즈가 첨가된 도시락면을 내놓는다면 한국인들은 외면하겠죠. 그런데 팔도 측면에 팔도 회사에서 라면 회사에서 생각하기에 그거는 러시아인들을 위한 그들만의 일종의 간편식 개발인 거죠. 오리온 초코파이도 똑같습니다. 초코파이 안에 그 러시아인들이 좋아하는 그 다양한 향신료라든지 이런 걸 가미해가지고 러시아에서만 이렇게 만들어내는 초코파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안에서만. 그것은 이제 러시아인들을 겨냥한 음식의 개발이죠. 그렇듯이 다양성 측면에서 그들이 가진 문화라든지 그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이해한 후에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음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식 한류의 전망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 주도의 어떤 사업에서 민간 중심의 문화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발적 확산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던 음식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수요자 중심의 자발적 확산을 위한 한식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떠한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하겠다라고 특히 이제 이명박 정권 때 그 부인 영부인이라는 그 여자가 그런 것들을 막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뭐냐면은 자기들 그 돈 빼돌리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이미지만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정부 주도하에 어떠한 한식의 어떤 세계화시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보여주기식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쪽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민간 차원에서의 자연스러운 음식 한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SNS를 통한 콘텐츠 개발, 그 다음에 전 세계 대중에게 영향이 있는 인사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한식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내고 이들에게 이제 한식의 장점을 홍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음식 한류에 있어서의 단계별, 층위별 접근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 한류 지속을 위해서는 이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학문적으로 보다 이제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각 단계별로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음식 한류 지속을 위한 층위별 접근. 그러니까 문화권별, 국가별 각기 다른 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그 문화나 국가의 음식 한류를 접근하는 방식이 각 층위에 따라 다르게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층위별 접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층위별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음식 한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층위와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더 요구된다. 좀 더 세분화해서 하자는 거죠. 다음 세 번째로 브랜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불고기나 떡볶이 같은 어떤 단일 메뉴에 대한 단편적 소감이 보다는 자신들의 어떤 고유한 경험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인식시켜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웰빙식, 자연식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발효식, 건강식, 자연식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 불교 이제 여기 그 정관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 정관 스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찰 음식에 있어서의 어떤 대표적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찰 음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1인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정관 스님과 외국인들과의 어떤 만남을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외국인 이제 셰프들이 그 정관 스님과 만남을 가지고 그 음식, 한국의 음식이라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누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맵고 짜고 달다 이런 것에 기반한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발효 음식이면서 건강식이고 자연식이라는 거죠. 그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장독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독으로 대표되는 그 독이 그 안에서 고추장과 된장이 발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과의 어떤 치료, 친화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미지를 굉장히 강화시켜 놓거든요. 그렇듯이 브랜드 이미지 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일 음식보다는 한국이라는 것이 이렇듯이 발효식이면서 건강식이면서 자연식이다. 이런 이미지를 강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떠한 가정 간편식 연구와 콘텐츠 활용 방안이 강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아무래도 이제 간편한 음식을 선호함을 고려해가지고 반건조 상태의 가정 간편식을 각 문화권에 맞게 개발하여 다양하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앞서 이제 어떤 CJ의 어떠한
그런 실험들이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이제 다양화 시켜가지고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죠.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가 이제 물론 지금 그러한 것들이 하고는 있지만 좀 더 폭넓게 젊은 세대의 어떤 기호에 맞는 콘텐츠로서 음식 한류를 좀 더 포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접하게, 한식을 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음식 한류를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아주 시간이 좀 쫓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게 한다고 하다가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조금 이제 급하게 왔는데, 아무튼 이런 정도로 음식 한류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될 거고,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의 한국 음식의 현황, 한식의 현황이 이러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웹툰 한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이 음식 한류보다는 좀 더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